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8시간 만에 가까스로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고 오늘 오전엔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건조한 날씨에 오늘도 곳곳에서 강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도청 논란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실은 문건 내용 상당수가 위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한 데 이어서 또다시 눈높이를 낮췄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9%에서 2.8%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 외교 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대승이라는 표현을 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도 6년째 이어갔는데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강릉 산불은 다행히 큰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하지만 잔불이 남아 소방당국은 밤새 야간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사 요원을 투입해 자세한 피해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소식 장덕진 기자입니다.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최초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오후에 단비가 내리면서 주불은 8시간 만에 잡혔지만 밤사이 재발화 신고는 10여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91대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잔불을 끄고 재발화를 감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영향을 받은 면적은 379헥타르, 축구장 530개 크기에 이릅니다. 특히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로 번지면서 주택 등 피해가 컸는데 피해를 입은 시설물은 주택 40채, 펜션 28채 등 모두 78채입니다. 주민 600여 명은 화염을 피해 인근 학교와 체육시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대피 장소를 우리 강릉시에서 좀 더 늘리고 거기에 구호 물품 같은 것을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80대 남성이 전소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남성과 여성 1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난 현장을 감식한 결과 강풍 때문에 넘어진 소나무가 전선을 건드려 화재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광역조사요원 20여 명을 투입해 정확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제 강릉 산불은 한때 소방 3단계까지 발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산불이 초등학교 근처까지 다가서면서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 나무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산불이 학교 건물까지 덮칠 뻔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은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 검은 연기가 많이 나고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일찍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교직원들로 상황을 보다가 학교 측은 오늘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강원에선 강릉과 속초, 고성 3개 지역 23개 학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 500여 명은 대피소 2곳으로 분산 대피했습니다. 딸네 집도 없어졌지, 내가 사는 집도 없어졌지, 집이 2채가 다 날아간다. 강풍특보와 산불 재난 문자가 동시에 발송돼 일부 지역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강풍주의보 안내 문자만 왔지
바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그 지인이 운전하다가 불이 났다 확인을 바라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리조트와 호텔에서도 종일 대피 소동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투숙객 700여 명 모두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산불을 키운 건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는 마치 태풍이 온 것처럼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비가 쏟아지면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강릉 산불 현장엔 순간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36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취재진이 산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대로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몰라. 아유, 불이 괜찮아갖고 우리도 집에 들어가 있다가 또 불이 막 번져가지고 피하라 그래갖고 지금 일로 피해 나와 있잖아요. 태풍급 강풍으로 불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주불이 잡힌 8시간 동안 강릉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청 진화 헬기도 강풍으로 뜨지 못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강풍이 잦아든 오후 2시 50분쯤이 돼서야 대기하던 진화 헬기를 이륙시켜 본격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약간 잦아들어서 헬리콥터 4대가 떠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더 큰 피해가 불가피했지만 다행히 오후에 강릉 지역 전역에 장대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의 기세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자연의 도움으로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주불은 잡혔지만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릉 경포호 인근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에 탔던 양양 산불의 비극이 또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 일부 사찰과 정자가 불에 타는 등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관동 폐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히는 경포들.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고 현판 7개는 아예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처까지 불이 왔다가 불똥이 그 경포대를 넘어서 그 반대편 쪽에 불이 옮겨 붙었었죠. 네. 안타까운 신경이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다행히 경포대는 무사했지만 화마를 피하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경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선시대 정자이자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일부가 불에 탔고 경포 주변에 있는 작은 정자인 상영정과 전통사찰 인월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불 범위 내에 선교장과 호회장 등 무려 문화재 8곳이 소실 위기에 처했던 다급했던 상황. 다행히 주불이 잡혀 추가 피해는 막았지만 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문화재 피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산불이 났던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통째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기둥이 통째로 뽑힌 채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인도의 가로등도 90도로 꺾여 잔디밭에 넘어졌습니다. 큰 불이 난 강릉뿐 아니라 속초 지역에도 순간 풍속 초속 2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 비닐이 다 날아갈까 봐 일찍 내려와서 했는데 거의 다 날아갔어요. 제가 몸이 한 3m까지 밀려날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는 강풍에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고 용답동에서는 쇠기둥으로 만든 입간판이 바람에 휘어졌습니다. 처음에 밥을 먹고 딱 올라왔는데 약간 기울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잘못 나무를 딱 바람 부니까 이게 앞뒤로 흔들려 오더라고. 서울에서만 강풍 피해 신고가 46건 접수됐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거센 바람으로 지붕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태풍급 바람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와 김포에선 국내선 항공편 일부가 결항했고 동해 서울 간 KTX 열차는 출발과 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하는 등 기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호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파주 0.6도, 천안은 2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현재 5.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온종일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은 사흘 만에 위조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에서도 도청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조냐며 반박했고 여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보도가 나온 직후 대통령실 반응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내부 논의 사항이라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하루 뒤인 지난 10일에는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건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 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며 도청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도 과거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 미국 기밀 정보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루가 지난 어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도청 의혹은 거짓, 보도된 도청 문건 상당수가 위조라며 도청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됐고 상당한 논거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조 입장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하여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서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로 보여집니다. 외통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조됐다, 보안이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기자들의 구체적 질문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워싱턴 도착 후 도감청 의혹을 받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 내용도 조작됐는지 질문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악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계속된 관련된 질문은 차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호 차장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전달보다는 국빈 방문 일정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유출과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기밀 문서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이 과대 포장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작동하지 않는 체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문건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위협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을 전하면서도 문건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최근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는 물론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말은 쏙 빠졌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도 6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우리 정부는 이런 표명을 일본이 징용 해법에 호응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3년 외교 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했다는 것과 한국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일본 측 반응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대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며 2018년부터 담아온 억지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의 호응 조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군 수뇌부와 회의하는 장면을 공개한 건데요. 남북 연락망도 닷새째 불통 중인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10년 만에 대북 성명을 내놨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작전지도에서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며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 간부가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며 보고하는 걸 진지하게 듣기도 합니다. 군 수뇌부와 전방부대 지휘관을 소집해 대남 대미 작전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지난해 6월 남한 작전지도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은 모자이크로 처리됐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남북 연락망 불통 등 도발 전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10년 만에 대북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이 50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인류사에 혁명을 일으킨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는 전시에 직지 심체 요절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회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야3당 간담회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간담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가 참석해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며 야3당은 다음 주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또 교사의 역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또 책임을 공여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5배로 늘려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을 약속하며 2030년 글로벌 전기차 3강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서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는 모두 24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량도 151만 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확대와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전기차 종합 대책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전기차가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접 공장 생산 라인을 시찰하며 주요 공정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수석 엔지니어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신경 써달라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GTX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출소 후 대구 사저에만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올림머리에 흰색 상의를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11개월 만인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합장과 분양을 한 뒤 20여 분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의연 큰 스님의 덕담을 들었습니다. 왕림해 주신 것을 우리 대구 불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에 맞이 않습니다.
오찬을 포함해 2시간 반 정도 동화사에 머물렀지만 정치적 발언은 없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나선 공개행보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 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입건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나은행 관련되는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뭐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항소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 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과 손을 잡은 호반건설이 화천대유와 손을 잡은 하나은행에 사업에 빠질 것을 압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이 잔류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없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병채 씨는 뇌물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늦장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는 술은 소주 반병만 마셨고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자가 찍힌 CCTV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유리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발이 꼬여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니 계단에서는 아예 난간을 잡고 내려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기 일수. 겨우 차에 타고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3명도 다치게 한 전 충남도청 공무원인 60대 박모 씨입니다. 식당에서 이곳 주차장소까지의 거리는 10m 정도입니다. 방 씨가 이 거리를 걷는 데는 1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씨는 집으로 가다 출발 20여 분 뒤 사고를 냈는데 5.3km 정도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방 씨는 경찰에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방 씨 이외에도 8명이 있었는데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병에서 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수로 따지면 정확히 누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지만 한 1인당 1병 정도. 2차 조사에서 방 씨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승아 양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생전에 갖고 놀던 인형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오빠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경찰은 방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박서준이 영화 더 마블스의 티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마블 팬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마블 스튜디오 공식 계정엔 영화 더 마블스의 티저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 말미에 박서준은 1초가량의 짧은 등장에도 긴 머리에 군사를 통솔하는 듯한 모습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또 캡틴 마블 역의 브리 라슨과 미즈 마블 역의 이만 벨라니, 닉 퓨리 역의 세뮤얼 L 잭슨 등 반가운 얼굴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박서준이 맡은 얀 왕자 역은 캡틴 마블의 남편이자 노래로 소통하는 음악 행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보여줄 매력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는 영화 더 마블스, 오는 11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목줄 없이 어린아이와 동네 산책을 하던 흰색 대형견이 순식간에 지나가던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당황한 아이는 아무런 저지도 하지 못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보려 하지만 개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 자녀인 제보자는 어머니가 목과 배,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해당 개는 과거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대형견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대만에선 곰돌이 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반달가슴곰 견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하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자 지난 8일 대만 군 당국은 전투기를 살피는 대만군 조종사들 팔에 이 견장이 붙어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캐릭터, 또 반달가슴곰은 대만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요. 견장엔 출격, 평화를 위해 싸우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견장 판매자는 대만군의 사기를 높이고 싶어 디자인했다는데 민간인과 군장교 가리지 않고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외신은 중국 무력 시위에 대한 대만 주민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햄이나 육포 같은 중국산 가공식품을 2,5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판매해온 3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이 아니라 가구점이라는 외부 간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원들이 한 가구점 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들어가 보니 가구 대신 식료품이 가득합니다. 가득 있네. 여기 다 있구나. 중국에서 밀반입한 육포와 과자 등 가공식품인데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에 보관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식약처 승인을 받지 못하자 가족, 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해외 직구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가공식품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인데요. 포장지 어디를 살펴봐도 한글로 된 라벨이 없습니다. 정식 수입된 식품이라면 제품 겉면에 한글로 된 표시사항 스티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2,500회에 걸쳐 밀반입된 물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판매됐습니다. 식품을 자가 소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식품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서울세관은 부정 수입 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섬에서 아주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에 그동안 3,000마리가 넘는 이것이 방생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 지금 만나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상자에 뭔가를 담아서 헬리콥터로 한참을 실어 나릅니다. 상자에서 꺼낸 건 바위인가요? 이윽고 머리를 내민 건 다름 아닌 거북이들입니다. 이 거북이들이 도착한 곳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탄생한 갈라파고스 섬인데요. 에콰도르에서는 이 거북이들을 길러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종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태정보 수집용 마이크로칩을 달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요? 지난 50년 동안 3,000마리가 넘는 거북이들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멋진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동물들을 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동물원에 갇혀 지내는 친구들, 부활절이라도 즐기라고 챙겨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입니다.
커다란 달걀 모양의 공이 사자 우리 안에 놓였습니다. 냄새는 맡아도 뭘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내 껍질을 깨고 안에 든 먹이를 맛있게도 먹어치우는데요. 사자에게도 곰에게도 미어캣에게도 오늘은 이렇게 달걀을 줍니다. 손을 쓰는 원숭이들에게는 좀 더 수월해 보이죠. 크로아티아의 한 동물원, 부활절을 맞아서 동물들에게 특식을 선물한 건데요. 부활절 달걀처럼 각자 좋아하는 먹이를 달걀 모양의 껍데기에 담아주었다고요. 이렇게 부활절을 즐기는 동물들을 보면서 관람객들도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달걀 나눠 먹고 서로 축하하고 익히 알려진 부활절 풍경은 보통 이 정도인데요. 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매년 아주 고약한 방법으로 부활절을 챙긴답니다. 이게 다 예뻐지기 위해서라고요. 전통 의상을 잘 차려입은 슬로바키아 남성들. 다 같이 노래하고 노는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을 불러내더니 느닷없이 양동이로 물을 뿌립니다. 막대기로 소심하게 회초리질까지 하더니 또 손을 잡고 한바탕 춤까지 추는데요. 추운 날씨에 흠뻑 젖은 이 여성도 외려 즐거워 보이는데요. 뭐라는 걸까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렇게 부활절에 여성에게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에 물에 흠뻑 젖고 나면 더 아름다워진다는 믿음 때문이라고요. 참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감기들 안 걸리게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1.6%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가 2월에 이어 2연속 동결된 건 물가 상승세가 다소 꺾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4.2%까지 떨어져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종결이나 금리 인하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그 사이에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상황을 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금통위원 중 5명은 최종 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는 국제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야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장 볼 때마다 참 짚기 망버거리게 되네요. 요즘. 둔화됐다고 해도 내려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시공능력 100위권인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실물 경제 곳곳에서 위기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1.7%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IMF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세계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무역 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40억 2,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174억 달러를 넘겨 34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는 총 25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을 멈춰 세운 시멘트 대란이 다음 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시멘트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수급 관련 상황 점검을 한 장영진 산업부 차관에게 4월 중순 친환경 설비 교체 등이 마무리되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올 상반기 27만 톤의 수출 물량을 국내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리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기술혁신 기업 1000여 개를 발굴해 투자와 융자, 복합금융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00조 이상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모바일 게임을 자사 앱 마켓에만 출시하도록 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에 대해 공정당국의 제재가 부쩍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안병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출범시킨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입니다. 그런데 매출의 90% 이상이 나는 게임 부문에선 신규 게임을 계속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쟁사인 구글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은 대형 게임사는 물론 국내 중소게임사까지 구글 검색 시 최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조건으로 원스토어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 휴대전화가 쓰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게임사들은 구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90% 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원스토어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 사건 배타 조건부 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여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에 대해 반경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우리 공정당국이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과 경쟁할 만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스토어 측은 늦었지만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고 환영했고 구글은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우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20명을 넘은 상황,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기일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은 더 치명적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난 2021년 경남 지역의 학교에서 펜타닐을 불법으로 투약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자,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마약 중독이 10대 사이에서 급증했다는 겁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성숙해지는 전두엽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치명적입니다. 20살, 22살이 되어도 계속 14세, 15세와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이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면에서는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한 치료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마약 사범은 15,000명에서 17,000명 수준인데 치료기관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사람은 250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극히 적습니다. 전국 21곳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중 현재 실질적으로 중독자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은 인천 참사랑병원 등 2곳뿐입니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7%. 예방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어제 또다시 짙은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오전 한때 건물 윤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날아들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금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베이징 징산공원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금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야 하지만 지금은 황사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베이징에 몰아닥친 황사로 어제는 아침부터 도시 전체가 뿌였습니다. 昨天晚上我下班回去的时候，应该就是沙尘很明显，然后只能够呼吸上明显感觉到不舒服。
시민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는 등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외출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感受非常不好呀，特别影响心情。昨天我们去博大吃饭，然后外边排队，沙尘暴特别大，就感觉特别脏吧，就是比较影响心情，没有什么其他的。 베이징 기상당국은 어제 오전 한때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를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황사는 올 들어 베이징을 덮친 5번째 대규모 황사로 지난주 신장과 내이멍구를 시작으로 18개 지역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또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어제 오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호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파주 1도, 천안 2.4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현재 5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온종일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4도, 대전은 4.8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 18도, 대구는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황사는 계속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